안녕하십니까? 안경 쓴 늑대입니다. 지난 2024년 1월 26일 용과 같이 8이 출시를 맞이했습니다. 용과 같이 시리즈는 본래 액션 어드벤처 시리즈 게임으로 명맥을 이어오다 지난 용과 같이 7에서 턴제 RPG로 시리즈를 일신한 과거가 있습니다. 저는 7편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7편보다 더 좋은 작품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8편 역시 턴제 RPG라는 소식이 들리고 백발이 섞인 키류가 내린머리를 하고 나오는 정보가 공개될 때까지만 해도 저는 8편에 대한 우려가 앞섰습니다. 키류가 메인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어떻게 소화시킬지에 대한 우려가 첫 번째고, 하와이라는 낯선 무대를 어떻게 다듬어서 보여줄지, 그리고 JRPG가 가지는 낡은 공식이 요즘 게임에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족이지만 키류의 바뀐 모습이 처음에 적응이 조금 안 되기는 하더군요. 과연 용과 같이 8은 전작을 뛰어넘는 작품이 되었을까요? 이 앞으로는 용과 같이 시리즈의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용과 같이 시리즈가 7편이 되면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맞이한 건 사실이지만 저는 이번 작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괄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전투입니다. 7편 역시 라이브 커맨드 방식으로 극기 사용 시 작은 큐티 액션을 하는 정도로 이 역시 상당히 혁신적인 방식이긴 했지만 어찌 되었건 기존의 턴제 RPG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8편에서 는 자기 턴에 캐릭터의 위치를 조작할 수 있는 데다가 그에 따른 픽업 공격, 유대 공격, 연계 공격, 백어택을 노릴 수 있게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밀치기라는 효과로 역시 동료들의 유대 추가타나 벽에 부딪히는 걸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역 기술들이 실제로 범위를 지니게 되어 사용하는 위치나 사용할 위치 역시 잘 생각해야 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는 아마 키류의 스타일을 구현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키류의 전용 직업의 스타일 역시 전작의 요소를 턴제로 잘 구현해 놓았는데 이는 키류를 일반 공격 위주로 운용하게 하기 때문에 일반 공격을 여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설정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밀치기 기믹, 범위 등은 극기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이니 전투 방식 전반에 매끄럽게 녹아든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극기 위주로만 풀어나가던 전작에 비해 더 생각할 요소도 많아졌고 백어택이나 연계 공격 시의 쾌감 역시 훌륭하여 가히 진화라고 표현할 만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전작에 비해 무기 제작과 강화가 간소화된 건 역시 큰 장점입니다. 전작과 달리 소재는 제작 시에만 소모되고 강화는 강화 재료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파밍을 시도하는 데 거부감이 덜해졌습니다. 용과 같이 7에서는 안 그래도 스토리가 흥미진진해지는 마지막전에서 스펙의 벽이 느껴지기 때문에 파밍 시간이 필요한데 파밍이 필요한 시기도 참 부적절하고 파밍하는 재미도 적기 때문에 용과 같이 7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였습니다. 결론은 이번 작에서는 파밍 자체도 불쾌하지 않은 선에서 소소한 재미가 되어주고 있고 파밍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였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전작의 서브 컨텐츠처럼 이번 작도 서브 컨텐츠 역시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꽤나 개선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용과 같이 7에서는 선거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 운영이 사실상 강제되었는데 이번 작의 비슷한 대형 컨텐츠인 콩덕콩 섬이나 야쿠몬 배틀은 딱히 진행하지 않아도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콩덕콩 섬과 야쿠몬 배틀은 게임 속 서브 컨텐츠로서는 상당히 깊이감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 역시 칭찬할 부분입니다. 특히 야쿠몬은 전작에선 있으나 마나한 수집 요소 중 하나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발전했습니다. 야쿠몬 레이드 발생이 소드 실드의 맥스 레이드를 떠올리게 하는 것과 볼 대신 선물로 야쿠몬을 포획하는 방식에서 누구나 포켓몬스터를 패러디한 컨텐츠인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턴제 RPG 안에서 턴제 RPG를 하는 것이 생각해보면 참 묘한 일이지만 본 게임과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는 것에서 과거 형식의 턴제 RPG와 현재의 턴제 RPG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줍니다.
용과 같이 8은 놀랍게도 주인공이 2명인 체제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사실상 또 한 명의 주인공 같은 수식어가 아니라 정말로 주인공이 2명인 것입니다. 암에 걸려 약해진 키류가 이치반 일행의 영향을 받아 또 한 명의 용사로서 이름을 되찾는 키류의 마지막 여정을 그려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키류가 이치반의 영향을 받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치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작중에서 이치반의 밑도 끝도 없는 타인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게 바로 이치반이 가지는 용어로서의 힘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키류가 전작에서 호랑이 둘을 때려 눕힌다던가 하는 다이고의 말 그대로 야쿠자 전체를 상대할 수도 있다고 나오는 비현실적인 힘이 응용으로서 키류가 가지는 능력이었다면 상대를 신뢰로 하여금 감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치반의 능력으로 설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치반 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치반에게 감화되는 적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키류가 본래 시리즈에서 보였던 비현실적인 힘처럼 이치반이 가지는 비현실적인 힘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작에서는 더욱 그런 면이 강조되는데 이번 작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등장인물인 토미자와도 처음에는 이치반에게 강도질을 시도하던 인물이었고 치토세도 첫 등장 이전부터 이치반을 괴롭히던 인물이고 에이지 역시 이치반에게 있어서 본작 최악의 인물이라고 할 만한 악인이지만 최후에는 모두 이치반에게 감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키류 본인이 그리고 플레이어가 느꼈던 키류의 능력과도 같았던 압도적인 힘을 잃은 키류가 이치반에게 영향을 받아 또 한 명의 용사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항상 눈앞의 문제를 쫓는데 급급했던 키류가 과거를 돌아보는 추억 다이어리 컨텐츠가 그것의 일환입니다. 게다가 추억 다이어리 컨텐츠는 전작을 플레이했던 게이머들을 위한 팬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전작을 플레이하지 않았더라도 키류의 고유 스타일의 공격을 강화시켜 준다는 데에서 좋은 요인이 되어주고 있고 카스가의 인간 패러미터 강화와 겹쳐 보이면서 용과 같이 8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어필해주고 있습니다. 키류의 유대기도 이치반과 차별을 두어 도지마 스타일과 같이 키류의 캐릭터성을 잘 살렸다는 인상입니다. 성능은 사실 다른 캐릭터의 유대기와 큰 차이는 없지만 갑작스럽게 턴제에서 벗어나 액션 게임으로 돌변하는 그 방식 때문에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아문조가 갑자기 등장해 키류의 유대의 힘을 시험하는 것도 키류의 눈에도 전투 중에 적의 모습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 것도 전부 키류가 용사의 힘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과 같이 식으로 하면 뭐랄까요? 키류가 용사 스타일을 구사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에비나는 야쿠자에게 해피엔딩은 없다라는 주제의식이 체화된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키류는 에비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이후 이름을 되찾게 되는데 어쩌면 야쿠자라는 이름을 싫어해 그곳으로부터 멀어지려고만 하던 키류에게 찾아온 마지막 시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그 시련은 야쿠자였던 일본 전역의 인물들에게 찾아온 것으로 다이고나 마지막 형제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키류가 셋을 찾아가 거는 시비가 도망치던 키류 본인에게 하는 말로 들리기도 하더군요. 키류도 이치반도 다시 시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쿠자던 야쿠자를 절멸시키려고 믿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른 에이지나 에비나도 회색지대에서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키류의 엔딩이 어떤지는 게임상에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키류도 용사로서 살아있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 본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키류가 그대로 병사했다고 하더라도 용과 같이 8에서의 동료와의 일대기와 자신의 과거와의 해후는 키류에게 분명 행복으로 남았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먼저 치토세입니다. 치토세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조금 무리수를 많이 둔 캐릭터라는 것이 제 인상입니다. 문제는 이치반을 해변에 버려둔 것부터입니다. 정말 플레이어가 해변의 알몸으로 버려진 이치반이 된 것처럼
그 시점에는 머릿속에 도대체 사람을 나체로 해변에 버려두고 도망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이후로 처음 나오는 것은 하와이에서는 미성년자 알바가 불법이고 자신이 없는 틈에 밀린 급료를 받기 위해 집에 왔다는 게 경찰에 알려지는 게 싫어서라는 이유를 댑니다. 또한 제5지구로 잠입하려고 한 이유는 자신의 가문에 자신의 행동이 알려지는 게 싫어서라고 말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진행해 봤을 때 플레이어가 받는 인상은 정말 허술에 빠진 변명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치토세는 후에 밝혀지는 악행 때문에 평가가 안 그래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는 그런 내막이라도 없었다면 정말 치토세를 최악의 캐릭터라고 평가할 뻔했습니다. 일단 핑계라고 되는 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저런 이유로 사람을 기절시키고 나체로 만들어서 해변에 버려두고 도망갈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집에 들키기 싫으니 마피아 소굴로 들어가겠다? 또 거기서 마피아 보스의 눈에 들었다? 솔직히 이 부분까지는 누구나 토미자와처럼 치토세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토미자와도 말뿐이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사실 이치반을 체포시키려던 건 이치반에게 접근하라는 지시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 사실 그냥 철없기만 한 것은 아니라 본인의 집안이 본작의 빌런과도 연관이 되어 있을 만큼 생각보다 악행이 큰 집안이라는 것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초반부에는 너무 치토세에게 관대하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느낌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토미자와의 말맞다나 개심이 너무 늦어버린 것도 이상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치반과 만나기 이전까지의 삶에서야 에이지를 배신한 다음에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그렇다고 쳐도 아카네와 라니를 확보한 순간 이치반에게 털어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라니와 아카네를 에이지가 있는 곳까지 데려오고 나서야 고백하는 것도 영 이상합니다. 작중에서의 치토세의 대담하고 지능적인 모습을 보면 판단이 안 됐다던가 망설였다던가 둘 중 어느 쪽도 아닐 것 같은데 말입니다. 차라리 치토세가 고백할 걸 에이지가 예상했다는 흐름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마지막엔 나름 멋있긴 했지만 행동 원리를 당초에 이해할 수 없는 야마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왕 오징어나 대왕 상어 같은 경우에는 전투 중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컷신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정말로 하와이에 그런 생물이 있다는 설정으로 나오는 모양인데 소소하게 깨는 장면입니다. 특히 두 마리가 나오는 부분은 게임의 가장 진지한 파트 중 하나인데 뭔가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더군요. 특히 거대 상어를 피하는 길이 따로 있을 거라는 건 무슨 해왕류 피하는 원피스 해군인가요? 흐름상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치토세는 무리수가 많은 캐릭터기는 하지만 치토세가 했던 모든 행동에 작품 내에서 전부 설명을 해주기는 하며 캐릭터 스스로도 어찌되었든 본인의 죄를 실감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으려 하기 때문에 적어도 희생시키는 등장인물에 그치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과 같이 8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솔직히 말해 전작에서 이렇게 눈에 띄게 나아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전작에 비해 훨씬 입체적인 변화가 생긴 전투 시스템, 거부감을 줄인 파밍, 서브 컨텐츠의 심화, 완벽한 팬서비스와 키류의 마지막 성장은 놀라웠습니다. 또한 두 명의 주인공을 다루는 데에도 매끄럽게 잘 해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파티를 두 개로 쪼개어서 자연스럽게 캐릭터를 여러 명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작에서는 파티가 한 개인데 반해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대기 멤버가 활동할 수 있는 멤버보다 많아질 지경이라 정이 가는 캐릭터만 정이 가는 사태가 생긴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경이로울 지경이지만 용과 같이 시리즈 특유의 극적인 효과를 위한 개연성 희생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치토세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키류와 처음 만나는 것부터 작전을 수행 중이던 키류와 도주하던 카스가가 우연히 만난다던가 라니가 아직 납치되었는데 갑자기 이치반과 아카네가 해변에서 이야기를 나눈다던가 이런 부분은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신경 쓰면 지는 겁니다.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과 같이 6에서 하루카를 제작진들이 어떻게 다루던지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게임이라고 당당히 말하겠습니다. 우려를 시원하게 깨 부숴준 명작이라고 할만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 쓴 늑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